종합적으로 판정을 하면 곳곳에 암세포가 전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전례 없는 수준의 극단적인 추위도 찾아오고 동시에 극단적인 더위도 찾아오면서 특히 화염 토네이도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멸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인류는 그 상황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재앙 수준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핵심 원인에 해양이 있다는 겁니다.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것이 바다. 크게 좋은 시나리오와 나쁜 시나리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집단 행동할 것이냐, 아니면 집단 자살할 것이냐. 바다를 모르고는 기후 문제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남성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후에 관련된 것인데요. 기후가 원래 무엇이고 기후가 바뀐다는 것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왜 기후 위기라고까지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 바다, 해양의 역할은 무엇이고 왜 해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속한 곳이 지구환경과학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해양학, 바다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양학자로 분류가 됩니다. 해양학자 또는 해양과학자.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교육하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기후가 바뀌면서 바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바다 환경의 변화, 이것이 너무나도 이 기후에서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좀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이제 기후 위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의 기후 변화 위기가 심각해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과거처럼 더 기후 변화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미뤄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제는 정말 시급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 비상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후 비상, climate emergency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인류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사실 기후 이 문제는 그런 코로나 팬데믹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기후 문제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심각한 기상 이변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지난 겨울에도 미국의 3분의 2가 심각한 한파에 시달리기도 했었는데, 기후가 변한다는 게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폭염도 생기지만 반대로 한파도 생기는 것이죠. 또 강수, 극단적인 강수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는데요. 지난 여름에 파키스탄은 국토 면적의 3분의 2가 잠길 정도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기후 변화, 누가 만든 건가요? 파키스탄 국민들이 그 기후 변화에 책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1%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탄소 배출 책임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기후변화 피해를 많이 입는 나라 중에는 그 책임이 적은 국가들, 저소득 국가, 개발국, 도상국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기후 정의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기후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과학적으로 어떤 원인으로 왜 이런 기후 변화가 생겼고 그 기후 변화로 어떤 지구 환경 변화가 곳곳에서 나타나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해법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제 오늘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기후 변화는 인간 활동 때문에, 즉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그것이 대기 중에 누적돼서 축적이 되면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높였고, 그래서 온실효과를 강화해서 지구로 들어오는 복사에너지는 거의 일정하지만 지구에서 빠져나가다가 지구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 복사에너지 부분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구의 열에너지가 점점 축적이 되니까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지구온난화,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제시를 한 것이죠. 실제로 과거 한 140년 정도 기간 동안 지구 평균 온도의 그래프를 보시면 지구 평균 온도, 그러니까 지표면과 해표면, 지구의 표면의 평균 온도가 지난 한 140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자, 1940년대, 1950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때를 0이라고 놓게 되면 그 전에는 그 기준보다 한 0.2도 정도가 낮았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0.2 이 정도 수준이었고, 지금은 그때보다도 한 0.8도, 0.9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2에서 0.8, 0.9, 그러니까 1도에서 1.1도, 약 100년 동안 1도, 1.1도 정도의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운 것이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는 지구 평균 온도 1도, 1.1도 올라가는 그런 변화인데, 그런 1도 올라간다고 우리가 더운 게 아니잖아요. 폭염 때문에 40도, 50도 올라가니까 더운 것이고, 반대로 한파 때문에 영하 40도,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니까 추운 겁니다. 자, 100년에 1도, 1.1도, 큰 온도 변화 같지가 않은데, 우리가 기상에서 1도는 작은 온도지만 기후에서 1도는 엄청나게 큰 온도입니다, 사실. 이 기후라는 것은 장기간의 평균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유지되지 않고 한쪽으로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균형 방식이 바뀐 겁니다. 기존의 균형이 깨지고 새로운 균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구 평균 온도, 더군다나 우리 북반구에서 온도가 올라갈 때는 남반구 지역은 온도가 내려가는, 계절이 서로 반대지 않습니까? 또 낮과 밤 사이에도 한쪽이 낮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다른 쪽은 밤이 되면서 온도가 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낮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밤이 되면서 온도가 떨어지고 해서 지구 평균 온도는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인데, 이 지구 평균 온도가 그것도 기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일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1도, 1.1도가 올랐는데 이 온도 변화는 더 긴 기간의 온도를 놓고 보면 아주 급격한 변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온도계가 있기 전에도 나무의 나이테라든가 해저 퇴적물이라든가 산호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시자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과거의 온도를 복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한 2000년 남짓 기간 동안의 온도를 그래프로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 과거 2000년께 긴 기간 동안 지구 평균 온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일정한 온도로 오랜 기간 유지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오면서 급격하게 지구 평균 온도가 무려 1도 이상 올라간 아주 가파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가 중세 온난기라고 부르는 시기에도 크게 올라가지 않았었는데요. 이제 11세기, 12세기 무렵에 이 중세 온난기에는 유럽이 지금보다도 더 온화한, 더 온도가 높았던 그런 시기라는 여러 역사서 기록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유럽 지역은 더 온도가 올랐지만 다른 지역은 온도가 낮아서 지구 평균 온도를 냈을 때는 역시 큰 온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지구 평균 온도에서도 변화를 볼 수 있었던 거는 17세기, 18세기 무렵에 소빙학이라고 부르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지구 평균 온도가 0.2도 정도 낮아졌습니다. 곳곳에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그 당시에 흑사병도 심했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 극심한 기근과 한파로 이렇게 시달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그 경신 대기근 그런 기록들을 통해서 굉장히 참혹했던 그 아주 전쟁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빙학이라고 부르는 지구 평균 온도에서도 0.2도가 낮아졌던 시기인데요. 그렇지만 그 0.2도 낮아진 것은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1000년에 걸쳐서 서서히 0.2도 낮아진 것이지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면서 인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100년 만에 1도 올라가는 이렇게 가파른 속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과 지금 인간 활동에 따른 인위적인 기후 변화는 그 속도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기후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속도를 늦추지 않고는 지금 우리 인류가 여기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각종 극심한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그것들이 여러 가지 식량 생산, 물이라든가 자원 문제, 또 자원을 두고 여러 가지 쟁탈을 하면서 국가 간, 사회 간의 대립, 갈등 심화, 여러 가지 난민 문제까지 이어져서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지는 것입니다. In Tuvalu, we are living the realities of climate change, sea level rise, as you stand watching me today at COP26. We cannot wait for speeches when the sea is rising around us all the time. Climate mobility must come to the forefront. We must take bold, alternative action today to secure tomorrow. Faftailasi, Tuvalu Modetua. 자, 그럼 앞으로 미래의 지구 평균 온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여러 가지 기후 모델을 이용해서 기후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다양한 예측들을 했고 그 예측은 물론 시나리오별로 다릅니다.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만들고 그 시나리오별로 2100년까지의 지구 평균 온도 변화를 전망한 것이죠. 이 다양한 기후 모델의 전망 결과를 종합해서 6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탄소 배출을 하는 그 시나리오는 크게 좋은 시나리오와 나쁜 시나리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40기가톤 정도씩 전 세계적으로 배출을 하고 있는데 빠르게 줄여서 2050년, 2060년, 이번 세기 중반이 되면 탄소 중립, 즉 넷 제로, 배출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순배출이 0이 되는 그런 탄소 중립에 2050년경 도달하는 그런 좋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쁜 시나리오는 탄소 배출량이 지금보다도 계속해서 증가해서 지금까지 증가해온 것처럼 탄소 배출량을 계속 늘려나가는, 그러다가 2100년까지도 계속 늘려나가는 그런 나쁜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현재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정도 올라 있는 상태잖아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조금씩 더 올라가서 1.5도 수준을 약간 넘었다가 다시 그 아래로 되돌아오는 2100년까지 1.5도 수준에 머무는 그런 시나리오가 좋은 시나리오고요. 나쁜 시나리오는 1.5도를 넘어서 2도, 3도, 4도 계속 올라갑니다. 자, 근데 지구 평균 온도가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미 지구 시스템의 비가역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돼서는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이제 티핑 포인트, 임계점 또는 뭐 돌아올 수 없는 강, 루비콘 강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럼 어느 수준이냐?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많이 배출했던 누적 배출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빠르게 줄여서 2050년 탄소 중립을 하더라도 1.5도를 막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것이 가장 최근의 전망입니다. 그 이전 전망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1.5도를 넘지 않고 그 아래로 유지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나리오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거의 도달을 한 거고요. 이미 1.5도를 넘는 걸 막기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자, 지구 평균 온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이 지구 온난화라는 현상은 사실 기후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변화 중에서 그냥 한 가지에 불과한 겁니다. 빙산의 일각이죠. 결국 종합 진단, 건강 검진도 받고 여러 가지 정밀하게 검진을 받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도 여러 가지 하늘과 땅과 바다 종합 검진, 건강 검진을 해보니까 지구 환경 곳곳이 심각하게 지금 아픈 상태다 하는 것들을 지구 환경 과학자들이 다 진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해양 그리고 빈곤 여기서의 변화는 아주 심각한데요. 종합적으로 판정을 하면 곳곳에 암세포가 전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시한부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잘 관리하면. 그렇지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구온난화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사실은
총체적인 전 지구적으로 지구 환경 변화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지표면의 기온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온, 땅의 온도, 지온, 그리고 바다의 온도, 수온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고 있고 습도도 바뀌고 있고 지구상에 있는 만년설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빙하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지금 없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육상 그리고 해양에 있는 모든 생태계 자체가 생물들의 서식지가 바뀌면서 생태계 전체가 변하는 인류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러한 엄청난 지구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아예 생존을 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변화라는 겁니다. 강수 패턴 같은 것도 지금 심각하게 바뀌고 있는데요. 지구의 물 순환 자체가 바뀌면서 강수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비가 오던 곳에 비가 안 오는 일들이 생기고 비가 안 오던 곳에 비가 오고 비가 조금 오던 곳에 비가 너무 많이 오면서 적응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홍수, 폭우에 따른 홍수, 산사태 이런 피해를 겪고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 환경 변화를 만드는 그 핵심 원인에 해양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지구가 온실 효과가 강화되면서 지구의 열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축적되는 열 에너지의 대부분이 흡수되는 곳이 바로 해양, 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에 흡수되는 지구온난화로 증가된 열의 90% 이상이 흡수되는 바다를 모르고는 이 기후 문제를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대기와 대륙, 육상의 빙하, 바다의 빙하 이런 곳들에 흡수되는 열 에너지는 다 합쳐도 10%가 안 되고 바다에 흡수되는 열이 90% 이상이라는 건데요. 이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는 패턴이 일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한쪽에서 적게 올라가고 또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한쪽에선 따뜻한 물이 움직이고 한쪽에선 차가운 물이 움직이고 하면서 대기를 데우고 식히고 하면서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서 그 대기를 데우고 한쪽에서 대기를 식히고 하다 보면 대기의 대류 패턴이 바뀌고 강수 패턴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어디에 오고 비가 어디에 안 오고 하는 것들도 바다에서 조절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물순환이라고 하는데 이 물순환은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물, 즉 바다, 이 바닷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돼서 돌아다니고 비를 내서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구의 물순환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닷물의 수온이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증가된 열의 90% 이상을 바다가 흡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열이 어느 정도냐면 1년에 20제타줄만큼의 에너지가 흡수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1제타줄은 10의 21제곱줄을 의미하는데 20제타줄이면 어느 정도냐면 히로시마에 예전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이 1초에 4개씩 폭발하는 수준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4개, 즉 1시간에 14,400개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있는 그 정도의 에너지가 해양에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양에도 즉 바닷물, 해수의 수온이 올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해양 온난화, 즉 바다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지구 평균 온도와 함께 바다의 평균 온도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즉 해양 온난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구 평균 온도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다의 평균 온도도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지역적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지금 현재도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2050년, 2100년이 돼도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바다가 바로 북극해입니다. 자, 북극은 바다로 돼 있는데 그 바다에 이제 얼음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바다의 얼음 해빙으로 덮여 있죠. 그 해빙이 너무나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그 해빙이 녹고 있기 때문에 또 북극해 바다가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는 건데요. 자, 북극해 해빙 면적이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두께도 얇아지고 있는데요. 북극해에서 이렇게 해빙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은 이 북극을 덮고 있던 이 해빙이 줄어든다는 것인데, 이것은 태양 복사를 잘 반사시켜 주던 얼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점점 더 태양 복사가 반사되지 않고 더 많이 북극해에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더 많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북극해에 흡수되면서 북극해의 수온은 더 빠르게 올라가고요. 북극해의 수온이 올라가면 북극해의 이 해빙을 더 빠르게 녹이니까 해빙으로 덮여 있던 면적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북극해는 점점 더 가속화돼서 이 온도의 상승, 온난화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북극해의 이 빠른 온난화는 북극해와 그 북극해 주변의 생태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북반구 중위도, 여기에도 각종 기상이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제트 기류의 사행인데요. 북반구 중위도 상공에는 아주 높은 곳에서 강하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가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트 기류라고 하는데요. 이 제트 기류가 북극과 이 적도 사이의 온도차가 아주 강하게 유지가 되면서 제트 기류가 아주 강하게 유지될 때는 그 경로가 같은 위도를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강하게 불기 때문에 그 북쪽에 북극해 주변에 이렇게 가둬뒀던 차가운 냉기가 중위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약해지면서 사행하게 되면은요, 제트 기류 경로에 따라서 제트 기류가 남쪽으로 많이 내려온 곳에는 북극에 있던 이 차가운 냉기가 중위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위도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아주 극심한 한파, 소위 말하는 북극 한파, 북극발 한파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도 막 텍사스 같은 이런 남부 지방, 아주 더운 지방이 알래스카보다도 더 추운 이런 극심한 한파에 시달리면서 뭐 수억 명이 고통을 겪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서유럽에도 또 극심한 한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동아시아, 우리가 사는 한중일 이런 곳에도 중위도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극심한 한파가 한 번씩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 기후가 바뀌면서 그냥 따뜻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추위도 찾아오고 동시에 극단적인 더위도 찾아오면서 지구 평균 온도는 서서히 100년 만에 1도 수준으로 올라가지만 곳곳에서 폭염과 한파 때문에 수십 도씩 오르내리는, 그 지역에서 나타나지 않던 기후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바닷물의 수온 분포가 달라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2019년에 호주에서 있었던 극심한 가뭄과 동아프리카의 심각한 홍수 사례입니다. 자, 이 2019년에 벌어졌던 이 극심한 가뭄과 그것이 또 파급했던 여러 가지 산불, 대규모 산불 피해, 그리고 또 동아프리카의 그 심각한 폭우와 홍수 사례, 이것들의 원인은 인도양에서의 동서 간의 어떤 수온 분포의 차이였는데요. 어, 2019년 가을에는 인도양 서부가 인도양 동부보다 전례 없이 수온이 올라가면서 2도 정도 온도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일이 잘 없었는데요. 이런 인도양 서쪽과 동쪽 사이의 온도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게 되니까 인도양 서쪽에서는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면서 증발이 많이 되고 수증기 공급이 많이 되면서 구름이 많아지고요. 반대로 인도양 동부에서는 하강 기류가 우세하면서 구름이 없고 맑은 하늘이 계속되면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비가 안 오게 됩니다. 자, 호주에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다 보니까 마른 그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면서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강풍을 타고 이것이 번져나가는데 소방관들이 끌 수 있는, 소방당국에서 진압할 수 있는 규모의 산불이 아니었기 때문에 화염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생기고 접근도 불가능하고 방독면 없으면 숨도 못 쉬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산불이 호주 전역을 덮어버리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반대로 동아프리카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또 여기에 습한 환경에 잘 서식하는 사막 메뚜기떼가 창궐하면서 그 사막 메뚜기떼가 시속 150km로 날아다니면서 온갖 식량을 초토화시켜버리는 바람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각종 기상이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재앙 수준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원인에 바로 인도양에서의 수온 분포,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바다를 정말 잘 알아야만 이런 원인들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지구상의 빙하는 대부분 90% 이상의 빙하가 그린란드와 남극의 대륙에 쌓여 있는 대륙 빙상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문제는 2002년부터 나사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빙상의 두께를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데 그 빙하 두께가 점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린란드에서 사라지고 있는 빙하 양은 매년 2,810억 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측정을 시작한 2002년 이후로 20년 이상 그것이 지속됐으니 상당량의 얼음이 그린란드로부터 사라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얼음이 결국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이 바다로 갔기 때문에 이 바다의 해수면도 또 상승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남극에는 특정 빙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이 빙하를 우리가 운명의 날 빙하, Doomsday Glacier라고 부릅니다. 정식 명칭은 스웨이트 빙하인데 이 빙하를 우리가 운명의 날 빙하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빨리 녹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빙하가 녹다 보면 이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너져 버리면 그 안쪽에 있던 대륙 빙상이 그 빙하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엄청나게 해수면을 높이면서 인류가 적응할 수 없게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운명의 날 빙하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 빙하가, 이 운명의 날 빙하, 스웨이트 빙하가 녹는 이유는 기온이 높아서 표면부터 녹는 게 아닙니다. 바닷물이 어느 점보다 높은 수온을 가지는 따뜻한 바닷물이 빙하의 아랫부분을 파고 들어가면서 녹이기 때문인데요. 이 아랫부분을 자꾸 파고 들어가면서 녹이다 보니까 지반하고 맞닿아 있는 지반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꾸 후퇴를 합니다. 지반선이 안쪽으로 자꾸 후퇴를 하다 보면 이 빙하가 바다로 흘러나와 있는 부분이 빙붕이라 그러는데 이 빙붕이
불안정해지고 결국은 이 빙하 전체가 금이 가고 불안정해져서 돌발 붕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돌발 붕괴를 하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들 왜 사탕을 깨물어 먹으면 빨리 녹는 것처럼 이게 부서지고 쪼개져서 잘게 쪼개져서 이게 바다에 녹아 나오게 되면 한꺼번에 다 녹아버립니다. 그럼 엄청나게 해수면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죠. 단기간에. 그래서 서남극 전체 빙하가 다 이 스웨이트 빙하를 통해서 다 흘러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해수면이 무려 5m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모든 국가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멸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인류는 그 상황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스웨이트 빙하가 돌발 붕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미 지금 녹고 있는, 서서히 녹고 있는 이 속도로도 해수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빠른 속도라고 하지만 지구 평균 해수면이기 때문에 연간 3mm, 연간 4mm 정도 속도로 올라갑니다. 자, 1년에 3mm, 4mm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과거에 비하면 연간 0.6mm, 연간 1몇 mm 이렇게 변하던 속도에 비하면 몇 배나 빨라진 거고요. 그리고 이건 지구 평균 해수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한 속도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속도로만 올라가도 2050년만 돼도 베트남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만조시에 침수 피해를 겪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2050년 되면 주요 대도시들까지 이제 침수 피해를 겪는 방식으로 평균 해수면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300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국토 면적의 5% 이상 침수되는 것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 정도로 심각한 문제고요. 이것은 그냥 평균 해수면만 단순히 조금 오른다고 그런 침수 피해를 겪는 건 아닌데 평균 해수면이 오른 상태에서 과거와 같은 태풍에 의한 이런 여러 가지 해일 피해 이런 것들이 겹쳤을 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과거와 똑같은 태풍이 오더라도 평균 해수면이 낮았을 때는 해안가 저지대에만 침수 피해가 조금 입었지만 이 평균 해수면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해안가로부터 더 내륙으로 안쪽으로 많이 들어온 대도시까지 이런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주는 자연재해가 어떤 면에서는 다시 우리에게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자연 서비스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태풍도 그런 자연 서비스 기능이 있습니다. 태풍은 항상 바다에서 만들어지는데 왜냐하면 이제 따뜻한 바닷물이 증발해서 수증기를 공급하고 그것이 응결될 때 나오는 잡열이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바다, 특히 열대 바다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이 만들어진 태풍이 열대 바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번씩 와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바다에 있을 때 강풍이 불면서 바닷물을 뒤집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닷물을 뒤집어주다 보면 이 바닷물에는 이제 깊은 곳에 영양분이 가라앉아 있고 표층에는 빛이 있지만 깊은 곳에는 빛이 없는데 깊은 곳에는 빛이 없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요. 표층에는 빛은 있지만 영양분이 없어서 광합성을 할 조건이 안 되는데 태풍이 와서 강풍이 불면서 이것을 뒤집어주면 깊은 데 있던 영양분이 표층에 공급이 되면서 표층에 빛도 있고 영양분도 생기니까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대량 번성하면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광합성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고 산소를 공급하니까 이산화탄소 흡수해주는 아주 좋은 기능도 해주고요. 사실 우리가 이 숨쉬는 이 공기에 있는 산소, 근데 이 산소의 절반 이상이 바다에서 온 겁니다. 육상식물 생태계를 다 합쳐서 거기서 공급되는 산소보다도 더 많은 산소를 바다에서 공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구의 허파는 아마존이 아니고 바다인 겁니다. 인류가 지구를 사용한 방식은 산업화 이후에 너무나도 인간만을 위해서 지구 환경을 너무나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가 인류세라고 부를 정도로 새로운 지질 시대로 아예 불러야 된다. 인류세라고 불러야 된다고 할 정도로 지구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꿔야 된다 해서 2030년까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세워놨는데요. 그 17가지 주 목표 중에 13번째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고 14번째가 해양 생태계에 대한 겁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우리가 빠르게 바꾸지 않으면 특히 기후변화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인류의 공멸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This has to be the decade of decisive climate action. That means trust, multilateralism and collaboration. We have a choice, collective action or collective suicide. It is in our hands. 특히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아주 심각하고 시급한 기후 위기, 기후 비상이 된 겁니다. 자, 그럼 기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후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추는 완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동시에 이 변하고 있는 기후에 적응해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기후 변화 완화 노력이 바로 탄소 중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후변화를 만든 원인이 탄소 배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빠르게 줄여서 우리가 이번 세기 중반까지 전 세계가 빠르게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만 기후변화 속도가 늦춰지면서 그나마 1.5도 수준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지금 그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자, 탄소 중립에 도달하려면 당연히 우리가 탄소 배출하는 모든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 발전 방식부터 자원을 선순환시켜서 메탄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 동시에 또 하나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탄소의 흡수력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자연 생태계에서 탄소가 흡수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빠르게 높여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연 생태계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인류가 바다를 알고자 바다로 나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후반이 돼서야 바다를 좀 과학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나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바다를 활용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간 적은 오래됐죠. 교역을 한 거는 고대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렇지만 바다를 제대로 알고 바다를 활용했다기보다는 그냥 바다로 나가서 부딪히면서 이렇게 한 것이었고, 바다를 과학적으로 좀 이해하려고 해양과학, 해양학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 탐사를 하고 했던 것은 19세기 후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든 자연과학 중에서 가장 늦게 시작된 자연과학 분야가 해양학, 해양과학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양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 첨단의 해양관측선에서 다양한 해양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무인 해양관측 장비, 또 각종 인공위성 해양관측 장비로부터 바다 표면을 관찰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고 있지만, 여전히 우주보다도 더 미지의 세계로 남겨둔 곳이 바다이기도 합니다. 무려 38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달까지는 인류가 쉽게 갔다 오는 이런 오늘날에도 고작 10,000m, 한 10km 정도 떨어진 이 심해에는 여전히 잘 접근하지 못해서 미지의 세계로 남겨두고 있는 곳이 바다이기도 합니다. 또 이 바다의 대부분은 사실 심해인데요. 심해의 대부분은 압력도 엄청나게 크고 빛도 들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암흑의 세상이고 접근조차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바다인 심해를 미지의 세계로 남겨두고 있고요. 그런데 심해에 들어갈 때마다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 생물종들은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는데, 심해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그 많은 그런 생물들이 또 살고 있고, 그 심해에도 그런 열 에너지가 또 상당 부분 축적되고 있으면서 또 지구의 기후를 심해에서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 우리가 알아가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바다를 잘 알아야 이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바다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잘 이해하자는, 바다를 과학적으로 잘 이해하자, 이런 차원에서 유엔에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10년 기간을 해양과학 10년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해양과학 10년 기간인데, 해양과학 10년 기간에는
우리가 원하는 바다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과학을 해서 이제 바다를 정말 잘 알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바다를 만들어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바다를 관리하면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구 환경 문제를 푸는 해법들을 여기에서 찾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바다는 무엇이냐? 7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바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깨끗한 바다. 해양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 건강하고 회복력이 강한 바다. 해양 생태계가 살아있어서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측 가능한 바다. 바다의 환경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이해하고 예보를 할 수 있고 또 경보를 내려서 사람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안전한 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보를 내려서 해양에서부터 시작되는 각종 재해 재난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지속 가능한 생산적인 바다의 모습인데요. 바닷속에서 우리가 먹거리도 얻고 있기 때문에 이 해양 생태계, 수산 자원을 비롯해서 우리가 해양 생물 자원 이런 것들을, 식물 자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먹거리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바다의 모습입니다. 바다가 우리가 육지에 살다 보니까 항상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미지의 세계로 남겨둘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디지털 트위너스, 디지털 해양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런 것들과 함께 해양 데이터들, 해양 정보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돼서 우리가 바다를 피부로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 7번째는 함께하고 영감을 주는 바다의 모습입니다. 바다는 또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 관광으로서 또 이 치유의 공간으로서 작용하는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로부터 그런 영감을 얻을 수 있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바다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인간과 지구가 공존 가능하려면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진단, 추적, 관찰, 진단, 검진 받아가면서 공학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적인 해법도 찾고 동시에 사회 경제적인 해법도 찾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